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모여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나에게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말라 하셨던 주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또 엘리자를 향하여 또 하나님을 향하여 어쩌면 어떻게 우리가 아이를 키울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 생각을 나눌 때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약속과 또 주님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 행하실 것에 대한 기대로 충만하여지도록 도와주시고, 또 부모로 모여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한계와 또 연약함과 상황과 씨름하며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시간에 격려하여 주시고, 그 자녀 교육의 짐이 나 혼자만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가지고 있는 모든 부모들이 또 신앙인으로서 공유하고 있는 것을 서로 공유하고 또 격려를 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오늘 간단하게 이제 어떻게 모임이 진행이 될 거냐면은 제가 인트로덕션처럼 잠깐 이야기 나누고요. 박 목사님이 저희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교회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고요. 이제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핵심은 가정과 교회가 함께 아이들을 키울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조금 더 주도적인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해 보고요. 방법론으로 가서는 스토리텔링이라고 말하는 약간 이야기를 사용하는 아니면은 이야기를 읽는 것을 통한 이야기를 읽고 듣고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이들을 좀 더 교육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제 자녀 교육에 대한 인트로덕션 같은 부분인데요. 지금 화면 컨트롤을 박 목사님이 해주실 건가요? 아니면 제가 제 파워포인트를 제 걸로 공유할까요? 하셔도 됩니다. 제가 공유하는 게 더 낫겠죠. 목사님이 해제해주면 내가 공유할게요. 네. 이제 저희가 이야기하는 그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자녀 교육, 우리 교회에서요 학생들이나 아이들이란 말보다는 자녀라는 말 좀 쓰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자녀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 이야기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에듀케이션이라고 말하는 게 밖으로 끌어낸다 이런 뜻인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육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게 사실은 이제 뭐 산업혁명 이후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사람들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또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이제 사회적으로 필요하게 되면서 좀 훈련되어지고 또 그 사회에 맞는 어떤 자원들을 키워낼 필요가 있으면서 교육이 관심을 갖게 되어지는데 그 전부터 산업사회 전부터 지금까지 교육에 있어서 들어오는 첫 번째 전제는 무엇이냐면 부모가 이제 뭐죠? 교육에 있어서 전제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교육의 주체가 누구냐라고 말할 때 이제 부모가 교육의 주체이고 모든 공교육은 이제 부모의 위임권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내 자녀를 교육시켜 주십시오라고 학교나 교육기관에 의탁하는 걸 통해서 이제 교육이 진행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성경에서도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사사기에 보면 이제 삼손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예언이 들어올 때에 그 삼손의 어머니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한 다음에 그런데 그러면 나는 부모로서 이 삼손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질문이 사실은 우리의 질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아이를 통해서 다 성취되어지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고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 그 기도 속에서 제일 많이 사실 하는 말이 뭐냐면 내 아이를 주님께 맡겼어요 라는 말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주님께 내 아이를 맡겼어요라고 말하는 그 말이 부모의 책임을 무시하거나 간과하게 해주지는 않는 거죠.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삼손이 어떻게 자라는지 또 이제 그 과정에 빠져 있고 장년이 된 상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삼손의 교육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삼손이 굉장한 효자였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에게 굉장히 말을 잘 존경하고 듣는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했던 이제 삼손의 엄마의 고민 속에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삼손이 잠깐 뭐 다른 길로 가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획을 긋는 어떤 역사나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남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면 나는 내 아이를 어떻게 키우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있었던 거죠.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부분도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산업화로 인해서 교육 권한이 위임되어지면서 시간이 길어지면서 우리는 은연중에 이제 익숙해져 있는 거죠. 우리 아이들을 교육기관에 의탁하는 거에 대해서 학교에다 아이를 의탁하면 기본적인 어떤 널리지나 지식에 대한 교육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교회에다 의탁하면 교회 주일학교에 갖다 놓으면 내 아이들이 신앙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신앙을 알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또 여름 캠프에 갖다 놓으면 거기서 뭔가를 배울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정말 큰 주체는 어디냐면 부모이고 교육의 가장 큰 현장은 이제 가정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게 저희가 이렇게 제시하는 문제 제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이야기하는 내용의 전체적인 부분들은 약간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야 되는데 첫 번째가 교육의 주체가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우리가 자녀들을 위임해서 그 위임된 주체가 우리 자녀들을 키울 거다라는 생각에서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키운다라는 말을 다시 회복해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부모의 관점에서 교육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될 때 학생이나 교육의 대상이라고 말하는 트레이니의 개념이나 배우는 이의 개념에서 내 아이, 자녀라는 개념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교육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교육이라는 단어를 사실은 이제 우리가 훈육 이렇게 말을 쓰는 게 맞는데 이 훈육이 제 기억에만 해도 되게 부정적인 단어거든요. 훈육 이러면 저는 훈육 선생님이 생각나요. 학교 다닐 때 생활지도 하셨던 선생님 교문 앞에 가장 크고 긴 매를 들고 매를 이렇게 자기 어깨에 두드리면서 이렇게 학생들 맞이했던 그런 선생님, 생활부장 선생님 이런 분들 있죠. 저는 제가 학교 다닐 때 이 생활부장 선생님 별명이 히틀러였거든요. 굉장히 지독한 분이어서 실제로 저는 이제 학생 때 이렇게 돌아가면서 화장실 청소하는데 화장실 청소가 안 되었다는 이유로 화장실 변기에 남아있는 변을 손에 묻혀가지고 와서 그날의 그 화장실 청소 당번이었던 아이들의 입에 이렇게 찍어주는 그런 훈육을 경험해서 이 훈육이라는 단어에 좀 있는데 교육은 사실은 훈육이라는 거다. 그래서 성경에서 아이들을 훈육하지 아니하면 아니면 이제 이 훈육이 결국은 부정적으로 갈 때는 이제 징벌이라는 개념으로 많이 가니까 매를 아끼지 아니하면 이제 이런 표현이 쓰여지긴 하는데 저는 이제 훈육이라는 말보다는 우리가 교육부 모임 할 때 양육이라는 말을 좀 쓰면 어떨까 해서 이제 교육이라는 말보다는 양육한다 이런 표현을 좀 쓰고 결국은 이제 우리가 교육과 양육이라는 말을 쓸 때에 어감이 주는 차이가 있는데요. 교육은 우리가 끄집어내주는 거고요. 자녀에게. 양육은요. 도와주는 거죠. 이게 뭐랑 똑같냐면 우리가 농부로서 곡식을 키울 때에 곡식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뭘 할 수 있느냐인데요. 교육 이러면 마치 우리가 곡물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약간 이렇게 뽑아주는 약간 이렇게 깊이 땅 밑에 박혀 있는 작물을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뿌리가 약간 위로 올라오게 해서 키를 키워주는 이런 개념이라고 한다면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곡식 안에 곡물 안에 채소 안에 생명이 담겨 있다는 걸 믿음으로 그 생명이 발휘해서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비료를 주고 영양분을 갖다 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 그렇지만 자람의 주체라고 말하는 부분은 그 채소 안에 있는 곡식 그러니까 생명이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 채소를 키우기 위해서 깊이 빠진 그 땅 밑에 박혀 있는 뿌리를 이렇게 끄집어 올려서 이렇게 겉으로 나오게 해서 자라게 하는 인위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 생명을 믿고 우리가 배경의 노릇을 해준다. 그래서 우리가 자식을 이야기할 때 농사 이야기를 할 때
농부가 가지고 있는 최선과 믿음이라고 하는 영역이 이 교육이라는 부분 속에 되게 중요한 부분으로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려는 그 자녀 양육의 상황을 볼 때 우리가 속해 있는 게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캐나다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금이라고 말하는 지금의 상황, 우리 아이들이 크고 있는 상황이 같이 이렇게 공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고 있다는 걸 기억을 해보세요. 우리가 한국적인 상황에서 자녀들을 키우는 가장 큰 목적은 사실은 좋은 대학에 가는 거죠. 좋은 대학에 가는 거고, 좋은 대학에 우리 아이들이 가기를 원하는 것은 그래서 좀 더 나은 직장을 갖기를 원하는 거고, 그 우리 아이들이 좀 더 나은 직장을 갖기를 원하는 것은 더 좋은 페이를 받기를 원하는 거고, 안정된 삶을 원하는 거고, 그 좋은 페이와 보장되어지는 고용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뭐 가정을 꾸리고 또 우리의 손자 손녀들을 키우려고 할 때 있는 안정감에 대한 기대인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좋은 대학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사실은 그 좋은 대학이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인 거냐, 부모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인 거냐. 그러니까 좋은 대학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뭐 우상이라는 표현은 좀 쓰긴 그렇지만 골이라고 말할 때 그 골이 SKY라고 하는 골이 부모의 골인 거냐 자녀들의 골인 거냐라는 건 다르죠. 어쨌든 입시적인 상황이 있고 우리는 아직도 사실은 입시적인 이 마인드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저는 한국 부모로서 이 입시 마인드에서 벗어나는 부모가 있다면 그분은 약간 기인일 거다. 초인이거나 기인일 거라고 저는 사실은 생각합니다.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자랐고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상황을 좀 벗어나 보자고 캐나다에 왔는데 캐나다에 와 보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다르게 키우는구나가 아니고 한국에서 키우는 거에 플러스 알파로 키우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입시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저희 아이도 이제 9학년이 되고 10학년이 될 텐데 제가 제 아이에게 푸시하는 기본적인 그 과목 수강은 한국에서 이야기하는 이과 과정을 다 마치길 원하는 거죠. 영어, 수학 끝까지 다 하고 과학도 3개 다 하고. 그래서 네가 뭘 할지 모르니까 다 해놓으면 네가 그 밑으로 선택할 수 있는데 내가 지금 편하고 네가 하고 싶은 게 있다고 4개만 해놓으면 나머지 하나가 부족해서 그 위로 올라갈 수 없으니까 네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을 가장 넓히기 위해서 너가 공부해야 되는 모든 과목들을 다 들으라고 말하는 게 한국적인 마인드잖아요. 거기에 캐나다적인 마인드가 더 들어와서 아이들에게 더 푸시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캐나다에서 자라는 우리 아이들은 사실은 이중적으로 좀 딜레마 같은 걸 가지고 있고 저희 집은 사실 그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좀 잘 키우고 싶고 자유롭게 키우고 싶고 또 국제적인 어떤 감각을 가지고 있는 영어라고 말하는 랭귀지를 가지고 국제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 자신감이 있고 자존감이 되게 큰 자아상이 굉장히 긍정적이면서도 우리가 말하는 자기주도적인 또 자기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건전하고 건강한 아이들로 키우고 싶어 하는데 아이들을 캐나다에서 키우다 보니까 오히려 아이들 안에서 데미지를 입는 걸 보게 되는 거죠. 내상을 입는다는 거죠. 한국인으로서 한국에 살았으면 또 다른 스트레스가 있었겠지만 이 내상이라고 하는 부분은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이 내상을 받는 거죠. 일단은 영어를 못하는 경험이라든지 또 비주얼 마이너리티라고 말하는 부분 속에서 오는 심리적인 경험이라든지 또 한국의 문화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가정과 학교의 상황 속에서 어떤 문화적인 갭이 있는 중에 자기네들이 이렇게 되게 뭐랄까 스투핏하다, 핏하지 않다 이런 표현을 저희 아이들이 가끔 쓰는데요. 자기네들이 뭔가 안 맞는 듯한 캐나다 부모를 두고 있는 아이들은 뭘 하면은 그게 뭔 줄 알아서 다 그렇게 해오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좀 뻘쭘한 이런 경험들을 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할로윈 이러면 애들은 다 커스튬 입고 오는데 우리 아이들은 안 입고 간다. 왜냐 우리는 할로윈을 별로 안 좋아하니까. 막 이런데 그렇게 입고 나가지 않았을 때 아이들이 받는 데미지가 있는 이런 컬처의 차이에서 오는 데미지들이 오히려 캐나다에서 키우면서 오는 게 있죠. 그러니까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외적으로 입시라고 말하는 프레셔가 있고 캐나다 상황에서 아이들을 키울 때는 입시라는 프레셔 대신에 컬처라는 프레셔가 내적인 내부의 데미지를 주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어쩌면 부모의 욕심 때문에 한국과 캐나다의 장점을 따라가고 그 장점을 융합해내기보다는 한국의 단점과
캐나다의 단점을 오히려 융합해서 데미지를 더블로 입고 있을 수도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신앙으로 나오는데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신앙을 이야기하고 이럴 때도 아이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따라오고 이럴 때 잘못하면 이민교회라고 말하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왔더니 아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나처럼 스트레스 받는 애들이 많이 있네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고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내가 더 그러네 이렇게 느끼는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오히려 더 비교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 교회 갔다 오면은 엄마가 뭐 누구는 뭐 했다는데 너는 이렇게 이제 나오면 이 교회 다니는 게 같은 친구들 만나고 같은 말을 쓰는 아이들을 만나서 서로 격려받고 위로받고 이게 아니고 비교되어져 버리는 오히려 이민사회 안에서 또 다른 계층이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그래서 이제 또 교회에 왔더니 어떤 학교보다 더 심한 어떤 서열이라든지 또 아이들 사이에서 한국말이 통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스트레스를 교회에서 표출해내는 어떤 그런 모습 속에서 주일학교 안에서 아니면 중고등부안에서 오히려 더 관계가 어렵다든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사실은 있는데 우리의 딜레마죠.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캐나다에 산다라는 베니핏을 어떻게 누려서 우리 아이들이 긍정적이고 국제적인 감각을 가진 아이들로 나타나며 신앙을 통해서 자신들의 인생에 흔들리지 않는 기반을 두고 영혼을 생각하면서 가치를 추구해가는 삶을 살 수 있게 할까라는 게 우리 자녀 교육에 사실 있는 목표이고 딜레마 같은 건데 이것들이 이제 되게 중요한 융합이 되어져야만 긍정적인 요소로 가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마이너스를 경험하는 경험들을 통제해 줄 수 없는데 부모로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플러스 요인을 더 많이 넣어줘서 그들이 경험하는 마이너스와 우리가 지원해주는 플러스가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에 바텀 라인이 흑자가 나오면 최소한 1이라는 숫자라도 나오면 사실 자녀 교육은 성공한 거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 이제 우리가 처해 있는 지금 상황은 조금 다르죠. 이 상황이 뭐 잠깐 일시적일 수는 있지만 일시적인 상황에 우리 아이들은 너무 많이 온라인에 노출이 돼버리는 거죠. 모든 게 온라인이어서 그리고 옛날에는 하루에 1시간, 2시간으로 이렇게 온라인이나 인터넷 하는 것을 제어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제어할 수 없는 거죠. 제어할 수 없고 왜냐하면 학교 수업에서부터 뭐 모든 부분들이 그렇고 아이들이 친구들하고도 온라인으로 만나고 그래서 저희는 포기했습니다. 사실은 아이들 학교 안 다니기 이렇게 멈추기 시작하면서 거의 24시간 온라인에 노출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집 밖에 나가는 게 저희가 뭐 약간 푸시하거나 저 이제 개가 2마리 있으니까 개 2마리 데리고 오줌누로 나간다는 잠깐의 햇빛 보는 시간 합치면요 아마 햇빛 보는 게 한 10분도 안 될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얼굴이 다 뽀얗고요 굉장히 피부가 좋습니다. 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하지 못하게 하면은 지금 상황에서 정말 아이들이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정적인 어떤 딜레마이기도 하고 반대로 기회는 찬스여서 우리가 이 상황들을 어떻게 잘 좀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우리의 바람이고요. 그것이 우리가 부모 교육에 대한 아니면 또 자녀 교육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고 말하는 시작입니다. 이 틀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틀인데요.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키우려고 할 때나 또 우리 자신들을 바라볼 때 2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기본적인 문화는 2개의 문화를 기본으로 하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헬라적인 문화가 있고요. 하나는 히브리적인 문화가 있습니다. 어디나 현대 사회로 들어오면서 이 2개의 문화가 가장 대표적인 문화이고 대표적인 흐름이어서 이 문화의 충돌이 사실은 있고 우리가 한국 사람이지만 사실은 이 2개의 문화의 충돌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머리를 강조하는 문화이고요. 하나는 가슴을 강조하는 문화입니다. 머리를 강조하는 문화는 지식이라고 말하는 정보인 거죠. knowledge라고 말하는 about에 knowledge about이라고 말하는 것에 강조를 하고 information이나 데이터들을 가지고 그걸 어떻게 플레이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부분에 되게 많이 관심이 있고요. 이 knowledge about에 민감한 아이들은 문제를 굉장히 잘 풀어내죠. 시험 문제에 잘 풀어내고 해답들을 잘 찾아내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훈련을 시키면 논리적으로 훈련도 가능합니다. A, B, C, D 이런 스트럭처를 가르쳐주면 그런 스트럭처를 통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어떤 수학 문제 같은 건 놓으면 문제도 잘 풀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돼라고 굉장히 많은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한쪽은 이제 가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지혜라고 이야기하는데 스킬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인식하는 것과 그 문제를 풀어내는 건 다르잖아요. 그렇죠? 어떤 위험한 어떤 상황이 터졌을 때 이럴 때 이렇게 해야 되라고 말하는 애와 정말로 어떤 무엇을 가지러 달려가는 아이는 다른 것처럼요. 그래서 이제 캐나다에서도 아이들 키워보면 아이들에게 문제를 애널라이징 하는 거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프로블럼 솔빙을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수학 문제들 같은 경우도 한국 수학 문제랑 조금 다른 내용이 이 프로블럼 솔빙에 있잖아요. 이제 그게 약간 기독교적인 백그라운드 속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언더스탠드 할 수 있느냐, 공감할 수 있느냐. 이 공감도 우리는 이제 공감이라는 단어로 쓰지만 영어로 보면 널리지를 가르치는 그리스인들 입장에서는 심퍼시를 이야기하는 거죠. 심퍼시. 그렇지만 유대인의 가슴으로 이야기하면 엠퍼시라고 그래서 동감이나 동감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감정을 느끼는 부분도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그런 부분 더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두 개를 분리하지 말고요. 우리 아이들이 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지식을 스킬로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통합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경험이라는 걸로 보완되고 필터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이제 철학이나 이런 세상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동시에 움직일 수 있을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것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것을 뗄 수 없는 관계인데 그것을 동시에 그들의 삶의 경험 속에서 경험하게 하고 그래서 자신들이 자신에게 정직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이제 말하는 어떤 아이들이 통합된 아이들로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의 삶 속에서 보고 싶어 하는 게 아이들이 자라고 10대가 되어지면서 자기 스스로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싶어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게 단순히 직업이 아니라 그 직업이 왜 그런 직업인지를 말하는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코리안이고 캐네디언이라고 말하는 코리안 캐네디언으로 산다고 할 때 아니 국제적인 감각 속에서 나는 누구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캐나다에 살게 하고 캐나다의 경험을 하게 하신 근거로 어떤 국제적인 감각을 살게 하는 크리스찬의 어떤 모습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정체성이나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또 이제 갈수록 직업의 문제가 아니고 행복이나 만족의 문제에 대해서 민감해질 텐데 어떤 게 자기에게 주는 진짜 만족이라고 말하는 관점, 가치관이라든지 어떤 걸 선택하려고 할 때 이게 더 중요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나는 가난한 삶을 살아도 됩니다. 아니면 나는 그래서 부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관점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일에 계획을 세우고 도전해내는. 그래서 한 번 내가 실패했지만 두 번 시도해 볼 수 있고 세 번 시도해 볼 수 있는 그전 도전을 할 수 있는 아이들로 우리가 키워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건 다 굉장히 아이디어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이디어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는 제가 이제 지금 이야기한 건 되게 제너럴한 이야기고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부모로서 부모들끼리 모이는 시간이 별로 없었는데 부모 신앙인 크리스찬 부모들로 모여서 우리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까지 서론처럼 이야기하고요. 나머지는 박 목사님이 빠르게 진행해 주실 겁니다. 혹시 여기까지 하시면서 질문이나 있으시면 이렇게 얘기해 주셔도 되거든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제 말에 공감을 5로 해가지고 숫자로 한번 표현해 보시죠. 5에서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0, 공감한다 4. 숫자로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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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하이파이브 받았습니다. 목사님 이야기하시는 문제 제기와 우리의 상황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양육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그리고 교회에서 교육이라고 하지 않고 양육을 할 때 그 양육이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 속에서 단순히 한국에서 교회에 있는 주일학교 교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거로는 양육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냥 단순히 일주일에 한번 학원 갔다 오는 것처럼 교회를 다녀오는 걸로
신앙 양육이 될 수는 없고, 그렇다면 그 전제가 있어서 우리한테 주어지는 가장 큰 도전은 뭐냐면, 결국은 그 양육이라는 말 속에서는 양육이 진짜 양육이 되려면, 신앙 양육이 되려면 부모라고 하는 존재인 우리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그래서 그 속에서 목사님이 말씀하신 아까 전에 뭐 지식, 헬라적인 지식이나 유대인의 그런 지혜라고 하는 부분이 그때 통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사실 아이들이랑 성경 공부 나누고 이렇게 간다고 해서 그게 머릿속으로 그냥 들어가는 지식에서 사실 끝나지, 그게 어떤 경험이 되거나 지혜가 되거나 이렇게 되기는 실제로 어려운 거죠. 사실은 그래서 한국적인 교육에서 입시체계 안에 있는 그런 지식 을 막 쌓아갖고 시험 치는 듯한 느낌으로 교회 교육이 진행이 되는 것 같은, 이제 그럴 경우에는 양육이 될 수 없는 거죠. 그거를 우선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부분은 여기에 이 그림에 있는 표현처럼 목사님이 이렇게 가정과 교회가, 그 부모와 교사가 이렇게 바운더리를 쳐주고 그 아이의 마음과 습관, 전 인격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자. 이게 우리의 그래서 양육의 목표인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성품을 닮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서 그 지식이대로 그 아이의 성품이 자라고, 그렇게 성품이 자라서 실제로 그렇게 액팅을 하는, 즉 무슨 말이냐면 양육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러려면 삶 속에서 습관화가 돼야 되고, 그러려면 당연히 부모님과의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요. 우선은 우리의 양육하려고 할 때의 원칙이 있다라는 거죠. 가장 큰 전제는 부모님이 주도권을 갖는다. 동의하시나요? 박진경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시나요? 네. 부모님이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 네,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저희 교회가 얘기하는 전제가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가 주일날 모이든 어디 평일에 모이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대전제로 부모가 주도권을 갖기 때문에, 모든 부모님들이, 사실 여기 참석하지 않으신 모든 부모님들, 저희 교회 다니시는 주일학교에 아이들을 교회학교에 보내시는, 이게 이제 기본적인 마인드가 되도록 저희는 이제 계속 애쓸 거고요. 이 기준을 바꾸진 않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이 이제 양육을 주도하는 것을 전제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지원하려고 하겠다 라고 하는 마인셋인 거죠. 그거를 원칙으로 좀 삼아서 교회 학교에서의 어떤 교사들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아이들에게 성경 지식 가르치고,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만나서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는 사실 그 성경의 어떤 성품이 자라거나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인정하자는 거죠. 사실 인정하고, 그 부분에서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채찍질을 써, 우리가 좀 본이 되게, 내가 본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 속에서 내가 훈련을 받아야 된다, 부모가 자기 훈련을 해야 한다 라고 하는 거. 근데 이제 솔직히 어렵잖아요. 어렵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맨날 이제 해다 보면 당연히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동체로 우리가 모여서 좀 힘을 합쳐서 좀 해보자. 공동체로 모여서 힘을 합치고 연대하고 지혜를 내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양육을 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연대해서 훈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서, 이렇게 해서 어떤 뭐 예를 들면 아이들에게 성품을 가르치겠다라고 하는 양육 목표를 설정할 때 각각의 부모님들마다 목표치가 다를 수 있잖아요. 목표치가 다를 수 있을 때 그것을 같이 지혜를 짜서, 우리 아이가 이러한 지혜로운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가 이런 경청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권위에 대한 순종,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권위에 대해서도 우리 공동체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같은 정의를 내리고, 그래서 그 순종하는 아이로 자라기 위해서 우리가 같은 목표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우리의 어떤 원칙 중에 하나인 거죠. 특별히 그래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단순히 일주일에 와서 성경 공부하고 들어가고, 일주일에 와서 한번 성경 공부하고 이게 아니라, 정보가 아니라 그 아이가 정말 경험되는 지혜가 되기 위해서
또 하나의 두 번째로 적혀 있는 것처럼 일상생활에 있는 것들을 활용하는 양육을 할 것이다. 라고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 지식을 가르치는 것 플러스 알파 그 아이가 경험하고 있는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컨텐츠를 같이 활용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성경의 지식이 성경의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의 지혜가 되도록 그 아이가 접하는 세상의 메시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동화책이 있든 학교에서 읽어야 하는 책이 있든 그거를 저희가 같이 사용할 거라는 거죠. 같이 활용할 거고 그래서 그거를 재해석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구체적인 목표를 우리가 세워서 측정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부모님들이랑 같이 좀 애써서 하려고 합니다. 양육의 하나의 그런 원칙들을 이렇게 좀 세워놓고요. 그리고 나서의 방법은 뭐냐면요. 저희들이 사용하려고 하는 교육 방법은 많은 교육 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철학적인 이 철학을 가지고 이 방법론을 가지고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유는 그 되게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지식을 지혜로 전환시키는 툴로 스토리텔링이 적합하다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가 예를 들면 암기 과목 외울 때 뭐죠? 스토리 하면 스토리는 이거다. 텔 하면 텔은 이거다.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스토리가 쫙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경험되게끔 하는 대신 경험하게끔 하는 힘이 스토리 안에 있는 거죠. 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교리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스토리의 인물들 속에서 경험되는 것을 통해서 지혜가 되게끔 하는 성경 자체가 우리한테 말하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을 활용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의 스토리라고 하는 그 힘 속에 텔이라고 하는 말하는 것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설정해 주려고 하는 거죠. 말하기라고 하는 거. 스토리를 전달해주는 주체와 대상이 있을 때 그게 부모가 되는 거죠. 그 스토리를 서로 상호작용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교회 와서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들을 그냥 그 스토리를 그냥 읽고 듣고 이렇게 지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일로 귀로 들어갔다가 이제 교회분 나가면서 다 빠져나가서 무슨 이야기 들었는지 모르고 그냥 다 가잖아요. 이제 그게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관계 설정을 하고 자녀와의 관계 형성을 위한 도구로 삼겠다. 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스토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야기 속에서 정보들이 진행되고 스토리가 진행되는 것 속에서 대신되는 경험을 갖게 하고 말하기 속에서 말하는 것 과정 속에서 부모님들과 함께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것들을 통해서 얘기하는 우리 교육에 아까 전에 있었던 그 양육의 그 목표라고 이야기하는 내가 누구이냐. 그 스토리에 진행되는 내가 정체성이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내가 어떤 의미라고 할 때 삶의 목적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세상을 살아가는 관점에 대해서도 그 안에서 배울 수 있고 도전,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것을 도구 삼아서요. 우리가 좀 이야기하려고 해요. 목사님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예를 들면 요단강을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스토리텔링을 하는 주체에 따라서 의미가 다층화돼서 나타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제사장 그룹이 요단강을 건널 때 야, 우리가 제일 먼저 제사장을 요단강을 건넜어.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거란 말이죠. 즉 말하는 주체가 자녀한테 전달될 때 제사장의 정체성을 가지도록 제사장 그룹에서는 이야기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특별히 한국인과 캐나다의 상황 속에 있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정체성을 우리의 이야기로 그 성경의 이야기든 어떤 세상의 이야기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이야기로 전달하려고 해서 그렇게 전달해서 우리의 아이들이 자녀들이 그것을 통해 도전을 받고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로 그렇게 사용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말하기라고 하는 관계 형성이 중요하잖아요. 말하기라고 하는 거. 그래서 단순히 그냥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아니라 부모님과 자녀의 친밀감을 형성하게 하는 거죠. 말하기라고 하는 것 속에서. 사실은 이 부분은 목사님이 되게 많이 강조하시고 저도 필요하다고 늘 생각되는 부분인데 말하는 거 선생님 소통이 잘 되시나요? 자녀와? 중고등부쯤 대신 우리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기는 한데
마이크를 켜시고. 현진 집사님 어떠세요? 이렇게 성택이랑 혹은 부은이랑 소통이 잘 되시나요? 소통은 안 되지는 않는데, 네. 어느 상황이나 어떤 일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네. 잘 되다가 서로 부딪히는 그런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생각하는, 부딪힌다는 지점이 뭐 생각의 관점이 다르다? 그렇죠, 그렇죠. 음, 음, 음. 생각도 다르고, 네. 또 얘기할 때 느끼는 건 확실히 이제 세대 차이가 느끼는 게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네, 세대 차이를 느낀다. 세대 차이 안 느끼시면은 둘 중에 하나인데 이제 현진 집사님이 젊거나 성택이가 어리다거나 이런 거 세대 차이 느껴야죠. 네, 그렇죠. 세대 차이가 느껴지더라고요. 어떤 그러니까 주제나 어떤 토픽에 대해서 관점이 다르다라는 그런 것도 부분이 있을 수 있을 수 있죠. 있고요. 네. 일상적인 생활하는 면에서도 음. 그 제가 이제 뭐 일례로 지금 많이 목사님도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이 핸드폰 가지고 요새 굉장히 많이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애들한테 네, 뭐 2배, 네, 3배 미디어. 이상으로. 네네. 근데 이제 애들은 태어나면서 사실부터는 이게 없이 자란 애들이 아니잖아요. 그쵸, 네, 그쵸. 예. 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거를 애들한테서 완전히 분리시켜 놓는다는 게 삶을 가장, 뺏어가는 거죠, 네. 네, 그게 네. 제일 조금, 근데 저는 좀 어느 순간이나 뭐 순간이라든지 아니면 정해진 시간에는 완전히 그것에서부터 좀 이렇게 딱 멀어지고 딱 이렇게 분리죠, 분리. 이 핸드폰과,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는 게 핸드폰 자체적인 기계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것과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애들은 좀 그게 많이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그 미디어라고 하는 매체에 대해서 부모님이랑 같이 현진 집사님이랑 서로 소통하거나 그 주제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신 적이 있나요? 미디어를 얼만큼 그거는 같이 이렇게 우리 그거는 사용했으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음, 그런 거는 있죠. 그러니까는 제가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거는 일반적. 엄마가 봤을 때 이러이러한 거는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든가 아니면 정말 성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영화를 보거든요. 근데 네네. 이제 사실 그 영화를 볼 때 그 나이 등급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물론 성태가 이제 그런 거를 보진 않지만 어쨌든 이제 네네. 그런 것들이라든가 뭐 음, 그런 거 일방적으로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음. 거죠. 그런 것들은. 네네. 네. 그쵸.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과연 그런 영역, 예를 들어 미디어를 다루는 영역을 아이들이랑 합의를 했느냐. 그 부분은 그 주제에 대해서 서로 관계가 형성되어서 그 부분이 서로 합의가 되어서 그 주제에 대해서 그 아이도 동의하고 나도 동의하는 어떤 그런 기준이나 원칙을 세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관계성이라는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 거죠. 현진 집사님 얘기하셨고 박진희 집사님은 어떠세요? 소통이 잘 되시나요? 하준이랑? 저는 나름 그 소통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네. 먼저 의견을 가지고 와서 그 네. 이슈를 제기를 하고 뭐 예를 들면 네. 핸드폰 사용 시간이라든지 사용 방법이라든지에 대해서 이슈를 제기를 하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방법을 네가 생각해서 가져와라 라고 얘기를 해서 나름 합의를 해서 작성을 하거든요. 계약서는 합의서. 아니지만 합의서를 작성을 하지만 근데 네. 그게 이제 사실 솔직히 이해는 가요. 어른들도 사실 내가 뭔가를 작성을 해놓고 약속을 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빠져들게 되다 보면 지키기가 어렵잖아요. 네. 근데 어른도 지키기는 어려운데 아이들은 더 그런 부분이 잘 되지 않을 거라는 걸 이해는 하지만 그게 이제 계속 반복되게 되잖아요. 계속 네네. 반복되게 되면 그거에 있어서 그 심하게 그 누적된 그 화가 계속 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연출이 되다 보니까 네. 이거는 이제 계속 제가 요즘 많이 하는 말이 그거거든요. 우리 이건 합의한 거고 약속한 건데 왜 네. 약속을 안 지키냐를 가지고 얘기는 하지만 결국은 그 네. 문제 자체는 서로 각자 생각하는 게 다른 것도 있고 내지는 또 뭐 지키기 어려운 그 나름의 뭐 지금 상황도 상황이지만 뭐 의지가 좀 약해지는 그런 부분들 그런 네네. 부분들에 대한 서로 이해가 조금 덜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긴 해요. 네, 저희가 감사합니다. 이제 스토리텔링을 이야기할 때 음, 어떤 아이가 이제 성찬식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스토리텔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아이가 오더니
예수님이 되게 뚱뚱하셨나 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 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빵을 이렇게 나눠 주셨는데 그 빵의 양이 장난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만약에 스키니 했으면 빵도 되게 작고 이렇게 예쁘고 이렇게 되게 이렇게 이런 걸로 이렇게 빵을 했을 텐데 이때만한 식빵으로 예수님의 몸 그리고 다 나눠주고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와서 예수님 몸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나눠주는 빵이 되게 사이즈가 큰 거 보고 그거 모든 사람들이 먹지 않냐. 예수님이 굉장히 뚱뚱하셨을 거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스토리가 이제 텔링을 하는 거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제 텔링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관계나 공감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그 아이가 왜 이렇게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뚱뚱하는 이야기,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이제 이게 스토리텔링의 묘미인 거예요. 나는 분명히 성찬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아이는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럴 때 텔링이라고 하는 거는 말하는 것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고 듣는 교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이 아이가 뭘 말하고 싶어 하는지. 그래서 뭐 예수님이 뚱뚱해 안 뚱뚱해 그럴 수도 있겠다든지 맞아 예수님이 되게 뚱뚱하셨나 보다든지 이제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된 대화인 거죠. 대화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그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죠. 그 아이가 이제 자기도 되게 뚱뚱한 아이인 거죠. 그래서 이제 외모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 자기가 받고 있는 스트레스가 이렇게 진행되어지면서 예수님도 뚱뚱하셨으면 이렇게 연관되어지고 그게 이제 긍정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더 지나서 나중에 그 순간에서 뭐 성찬식은 이런 뜻이야, 뭐 그거는 예수님의 몸이 아니고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 맞아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고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는 중에 또 다른 스토리가 나오면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을 보셔라고 말을 할 때 이제 이 아이가 자기를 긍정해내는 것들이 신앙생활 속 실제로 있던 이야기니까요. 이제 이런 데서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조금. 이런 묘미가 있는 거죠. 이렇게 교감하는 중에. 그러면 소통이라고 하는 부분이 텔링 속에 되게 중요한 요소로 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공감이라고 말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엠퍼시라고 말하는 부분들 속에서 서로 이렇게 이 아이가 뭘 말하고 싶어 하는지를 듣게 되고 그게 자기가 들어줬을 때에 내가 다음에 스토리텔링을 할 때 이 아이가 듣는 태도가 생기는 거죠.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가 이런 교감들이 이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방법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가 일방적으로 전달되어진다는 뜻이 아니고 소통한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주제가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는 어디서든지 들어올 수 있죠. 이쪽 훅훅 들어올 수 있죠. 이 아이처럼 성찬식에 대한 아이를 뚱뚱한 걸로 연결시키는 것처럼 들어올 수 있는 묘미가 있어서 그게 IN증으로 가게 되면은 이 아이 안에 그 이야기의 스토리들이 나름대로 이해되어지고 자기에게 적용되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녀 양육에 있어서 이런 기법들을 쓰고 우리가 좀 이제 익숙해져야 하는데 이제 훈련을 좀 받고 이래서 이렇게 경청하는 법도 좀 배우고 질문 만드는 법도 좀 배우고 이렇게 가게 될 때 이제 아까 박 목사님이 잠깐 이야기했던 그 중간지대라는 게 생기게 되는 거죠. 신뢰라고 말하는 중간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노려보는 거죠. 네, 뭐 미디어에 대한 것도 사실 마찬가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속에서 우리가 만약에 같이 예를 들면은 박진경 집사님 따로 하시고 최현진 집사님 따로 하시고 이렇게 했을 때 오는 그 차이가 있을 때 우리가 미디어에 대한 같이 부모님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목표를 바로 세우고 같이 우리가 어떤 원칙을 같이 우리가 세웠으면 만약에 가정별로 따로따로의 원칙이 아니라 우리가 미디어를 사용하는 원칙을 만약 우리가 같이 세웠으면 그것을 같이 합의해서 아이들은 아이들 그룹끼리 부모님은 부모님 그룹끼리 의견을 제시하고 서로 토론해서 합의를 세웠을 때 오히려 좀 그 가정 안에서 우리 스스로 지키기 약간 어렵다고 하셨던 그 부분이 극복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공동체가 같이 좀 힘을 합쳐서 그런 영역들까지도 우리가 터치할 수 있으면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어쨌든 부모님들과의 신뢰 관계를 그렇게 해서 쌓아가려고 하는 게 큰 목적인 거고요. 관계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그 스토리가 무슨 스토리를 할 거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저희가 성경의 스토리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스토리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상에서 접하는 모든 컨텐츠들을
예를 들면 신데렐라 이야기, 우리 애들 같은 경우 그거를 같이 얘기한다거나 아이들 학교에서 읽는 이야기들 그거를 같이 교회에서도 활용해서 그것들로 스토리텔링을 하되 다만 우리가 그것 속에서 지혜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성경적인 지혜 같은 것을 연결시켜주는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양육하는 어떤 세부적인 내용들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요. 그래서 아이들 있잖아요. 이제 9세 미만의 아이들, 9세 미만의 애들, 저희 애들이 해당이 되겠죠. 저희 애들이나 이렇게 소연 집사님네 이렇게 있으면 스토리텔링을 하는데 베드타임 스토리 아시죠? 이렇게 읽어주는 거. 베드타임 스토리라고 하는 것을 메인으로 좀 삼아서 아이들이랑 저녁에 시간 잡아서 읽고 같이 이렇게 잠자는 시간에 읽어주면서 그 이야기에 대해서 질문 뭐 한두 가지 정도 이렇게 같이 뽑아내고 그것 가지고 아이들이랑 같이 이야기할 수 있게끔 소통하고 기도해주고 약간 이런 식으로 특별히 이제 10세에서 12세는 조금 다르게 진행을 하는데 그거를 큐티라고 하는 부분과 베드타임 스토리의 한 중간지대에서 성경 이야기를 스스로 읽어나갈 수 있게끔 약간 그렇게 진행. 좀 이따 다시 얘기할게요. 그리고 중고등부라고 얘기하는 13세부터 이야기되는 13세부터 이제 18세까지의 친구들은 교회에서 같은 스토리를 좀 같이 읽을 수 있는 그런 북클럽이나 모임으로 좀 진행을 좀 해볼까라고 하는 게 제안이에요. 네, 그렇게 진행을 해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같이 얘기 드리면 부모님들이 같이 얘기를 하는 거죠. 토론을 아이들이랑 같이 상호작용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혼자는 힘들거든요. 나 혼자의 힘으로는 북클럽을 할 수 있는 거는 어려우니까 자녀들이랑 같이 책을 읽고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뭐 공동체로 모여서 여러 가지 액티비티나 이런 활동들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 소개해 줄 거는 이제 목사님이 소개해 주실 건데 패밀리 테이블. 목사님 소개해 주시죠. 이제 저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거는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자라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그게 이제 기본 팀이고요. 그러니까 9살 이하 아이들은 부모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가십시오. 그러니까 저희가 교회에서 자료들을 제공해주고 모든 그 9살 이하의 가정들이 똑같은 책, 똑같은 이야기들을 베드타임 스토리 형태로 갈 수 있게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주체로 하시는 분은 부모님이 하십시오라는 거고요. 12살까지는 아이들과 부모님이 좀 인발브해서 아이들이 혼자 성경을 읽어내는 분량을 우리가 주면 그걸 읽고 액티비티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이나 디스커션들을 부모님하고 좀 해보십시오. 학교에서도 똑같은 스타일로 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살부터는 부모들이 인발브 하는 게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13살 이상부터는 교회에서 좀 더 주도권을 가져가 보겠습니다. 대신에 부모님들이 서브로 참여를 하시면 그 간격을 좀 더 메꿔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9살 이하는 저희가 베드타임 스토리라는 타이틀을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12살까지는 일일 일정한 분량을 읽는 자기 독서법을 쓰는 거고 13살 이상으로는 두 가지인데 이제 독서 클럽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이거를 지금은 이렇게 단계별로 나누지만 만약에 이제 시연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이 12살, 그러니까 9살에서 그 베드타임 스토리를 하고 자기가 혼자 일정한 분량을 성경을 혼자 읽어내고 부모님이랑 토의를 하게 되고 그래서 13살이 되면 유대인들처럼 13살이 됐을 때는 혼자 묵상할 수 있는 거죠. 성경을 소위 말해 큐티를 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기본으로 깔려간 상태에서 독서 클럽이라고 말하는 형태의 북턱을 하는 프로그램을 꾸준하게 연결시켜서 아이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인문학적인 사고를 한다든지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디스커션들을 매일같이 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베드타임 스토리를 할 때 읽어주는 중에 아이들이 잠드는 거거든요. 사실은 컨버세이션이 별로 없죠. 또 매일같이 읽고 이럴 때도 매일같이 앉혀놓고 5분, 10분씩 대화하는 게 되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패밀리가 같이 모여서 밥을 먹으면서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또 한 주간 동안 읽었던 이야기나 들었던 이야기나 읽었던 책들에 대한 내용을 조금 디스커션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음 주에 어떤 플랜이 있는지 무슨 계획이 있는지 또 학교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약간 오피셜한 그
교제하는 테이블 교제하는 시간을 교회 학교 이렇게 집집마다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 저녁 시간, 그러니까 저녁 식사를. 근데 대신에 이제 이 저녁 식사는 약간 포멀한 형태로 아이들이 인식하게, 아, 이날의 저녁 식사는 우리가 같이 모여서 우리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읽었던 책의 내용은 뭔지, 또 무슨 생각을 했는지를 엄마 아빠랑 같이 나누는 시간이야. 이렇게 인식하게, 밥을 먹으면서. 그냥 밥 먹고 30분 안에 헤어지는 게 아니고 밥을 좀 천천히 먹더라도 말하고 대화하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일주일에 하루는 이 시간, 이 저녁 시간이구나. 이렇게 인식하게 하자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이제 아이들이 킨더쯤 가고 5살, 6살쯤 돼서 자기 말을 할 수 있는 나이면 사실은 가능하죠. 그게 이제 패밀리 테이블이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저희가 이제 약간 예전처럼요. 가정 예배처럼 아이들이 인식할 수 있는 예배 스타일은 아니지만 포멀하게 우리 가족의 어떤 트레디션처럼 만들어가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 식탁은 부모님들이 와서 테이블 좀 놔라든지 와서 도와줘 이렇게 말하지 않고 셋업이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음식이 셋업이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애들이 오게 하는 거예요. 불러주는 거죠. 그리고 애들이 오면 바로 식탁에 앉지 않고 오면 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할 때 이 기도는 부모님이 아이들을 축복해주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화장실 가서 손을 씻고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손을 씻고 오고, 손을 씻고 식탁에 앉으면 그날은 약간 오피셜한데 애들이 이 식탁이 되게 포멀한 거다 아니라는 걸 어떻게 느끼냐면 앞에 컵이 이렇게 컵 하나로 느껴요. 빈컵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그 빈컵이 앉는 순간에 물을 따라주거나, 이해 되시나요? 물을 따라주거나 음료가 이렇게 따라지잖아요. 그러면 식탁의 무게가 달라져 버려요. 그냥 이렇게 캐주얼하게 우리가 먹는 보통 저녁 식사랑 빈컵이 테이블마다 이렇게 자기 자리마다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딱 앉아있는 상태에서 엄마나 아빠가 물을 이렇게 따라주잖아요. 한 잔씩. 그러면 벌써 그 테이블은 되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만약에 박경희 집사님네는 둘이만 해야 되니까 되게 뻘쭘할지 모르겠지만 약간 촛불을 켜는 듯한 느낌이 들어버려요. 이해되시죠? 되게 오피셜한 느낌이. 거기에서 아이가 기도를 하고요. 밥을 먹으면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는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테이블이니까. 어떻게 지냈어? 하루? 뭐 일주일이죠. 그 다음에 읽었던 책의 내용들 중에 기억나는 거 있어? 라든지 또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어?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부모가 대답하거나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질문을 던져서 아이들이 대답하게. 그러면서 나는 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는 너랑 같이 이 책 이번 주에 이만큼 읽었잖아. 나는 이게 참 마음에 와닿고 이건 나는 이렇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테이블을 이 패밀리 테이블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보통은 이제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이나 주일 저녁 중에 하나를 그렇게 선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것이 이제 잘 되는 집이 있고 안 되는 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부모로 모였을 때 어떤 집이 잘 되고 어떤 집이 잘 안 되면 한 번씩 그런 식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만약에 잘 안 되는 죄송합니다. 최현진 집사님네 가족을 초대해서 이 포멀 테이블을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모인 상태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어떻게 지냈는지 또 뭐라고 그러죠? 이제 읽었던 책의 내용이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공동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나중에 분리되어져서 우리 집으로 돌아가서 그날이 됐을 때 그렇게 할 때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아는 거죠. 그리고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저 집도 하고 이 집도 하고 이렇게 가면서 하는 건데요. 이거를 이제 패밀리 테이블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하고 또 이 부분을 이제 공식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속에 하나는 뭐냐면 그냥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부모가 자기 옆에 약간 퀘스천이나 순서와 관련되어진 순서지나 노트를 이렇게 놓는 거예요. 오피셜하게. 그리고 이게 예배 순서지를 따라서 가는 예배처럼요. 우리가 이렇게 흐름을 따라가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 속에서 포멀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금방 눈치채요. 그리고 그게 우리가 이제 해보려고 하는 거고 그게 이제 왜 이거를 하는지 또 그것의 결과가 뭔지 이런 거 아이들이 금방 느껴서요. 특별히 막 거부감 느끼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게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총결산하는 시간을 이 패밀리 테이블 형태로 가면 좋겠고 이거는 부부 간에도 가능하죠. 사실은 부부 간에도 가능하고요. 우리가 이걸 한번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어떤 가정하고 교회가 같이 하는 것 속에 특별한 컬처처럼 하나 만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야기하는 스토리텔링하고 이 스페셜 디너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미
인터넷에 조금만 찾아보시면은요,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말하면 그렇지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패밀리 테이블은 이미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자기네 문화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금요일날 저녁에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 식사는 이렇게 샤밧 샬롬이래서요. 이 샤밧이라고 이제 그게 안식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날의 저녁에 식사를 항상 이렇게 해요. 종교적인 유대인이든 비종교적인 유대인이든 간에 이 패밀리 테이블을 이미 하고 있고요. 저는 우리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제가 물어볼게요. 이거 혹시 이렇게 저희가 이제 같이 하려고 하는데 저도 약간 도전적이거든요. 어머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색함만 떨어내면 되는데.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같이 저희 이렇게 목사님이랑 저랑 이 매튜리얼 같은 것들을 잘 준비를 해드리고 이렇게 진행을 우리가 스토리텔링이 일주일 동안 예를 들면 읽어 나가는 스토리가 정해지고 그리고 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런 디너 타임을 잡아서 하려고 할 때 중요한 거는 부모님들의 의지거든요. 내가 우리 집에서 이거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김정희 쌤. 네, 저 질문 있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 네, 그냥 좀 요청사항. 네. 다른 거는 이렇게 매뉴얼이나 어떤 교재들을 주시면 쉽게 뭐 의지만 있으면 따라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사실 그 스페셜 디너 같은 경우는 네. 지금 말씀해 주시는 내용도 물론 뭐 이해는 가지만 네. 그거 혹시 뭐 이런 거 이렇게 하는 거를 뭐 동영상으로 누가 찍어 놓은 게 있다거나 이런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한번 쭉 보면 아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보면 금방. 저랑 목사님이랑 영상 찍어야 되는 거죠. 맞죠. 아닌가? 저희가 이제 그 스토리텔링 기법도 그렇고요. 스토리텔링 기법도 그렇고 질문이나 이 스페셜 디너의 가족 테이블도 그렇고요. 저희가 이제 부모 교육이라고 하는 아니면 부모 모임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정리해야 되면 그걸 통해서 우리끼리 실습해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경험할 수 있게. 그래서 네, 그렇죠. 저희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시연이나 시윤에는 어떠신가요? 대화를 아직 한마디 안 하셔서. 혹시 식사 저녁에 어떻게 하세요? 평상시에 얘기를 좀 하시나요? 제가 설문지에 좀 자세히 적긴 했는데 네네네. 특히 코로나 전에는 네. 퇴근하고 애들이 좀 일찍 자요. 저희 집 애들이. 그래서 네, 퇴근하고 자기 전까지 씻고 자기 전까지 시간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되게 네. 빨리빨리 먹고 빨리빨리 씻고 빨리빨리 자자 거의 그런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저희 조금 집이네요. 왜냐면 애들이 네. 먹는 게 또 자기가 안 먹고 싶은 게 나오면 네네. 특히 시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계속 먹어라 이런 대화가 오가지 이렇게 무슨 건설적인 대화가 오가기는 힘들거든요. 흘리지 마라, 제대로 먹어라, 진짜 저희 집이네요. 저희 윤희가 잘 안 먹거든요. 그래가지고 맨날 먹어라 이 얘기를 한 시간 넘게 해요. 거의 그리고 또 그럼 시연이가 잘 먹어서 안 보는 사이에 시연이가 먹어주면 먹지 마라 뭐 이렇게 되고 막 거의 전쟁인데 지금은 네. 조금 여유가 있어서 사실 매일매일 하긴 힘들고 저희도 그러려면 좀 마음을 크게 다지고 좀 여유 있게 식사 준비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일주일에 한두 번은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제안하는 거는 일주일에 한 번. 아 그래요? 아 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우리가 애써보자라는 거죠. 주은이 어머니는 어떻게? 혹시 집에 식탁 분위기가 어떠신지 해서.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식구들이 밥을 같이 먹는 네. 시간이 사실은 더 많이 늘어났는데 네. 그 전에는 이제 밥을 먹는 시간이 다 따로따로였어요. 왜냐면 애들이 뭘 많이 하는 거는 아닌데 이렇게 운동을 가거나 걸스카웃을 가거나 이제 그러다 보면 시간이 다 안 맞아가지고 밥을 다 따로따로 먹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다가 도리어 코로나 때문에 이제 밥을 같이 먹는
먹게 됐는데, 네. 우선은 그 지금 테이블 이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나는 게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 10년 전에 읽었던 책 같은데 제목도 지금 기억 안 나는데 밥상머리 자녀교육이었나 뭐. 아, 맞아요. 그런 책 있어요. 네. 밥상머리 자녀교육 맞아요. 네, 그때 거기서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하자고 그런 책을 읽었던 적이 있는데 그거랑 되게 네네. 비슷한 것 같거든요. 네네, 맞아요. 네, 네네. 근데 그때 이제 그걸 읽으면서 이거를 애를 키우면서 언제 다 해야지 그랬는데 지금 교회에서 하시라고 하니까 조금 충격이 왔고요. 네네. 맞는데 네, 네. 이거를 이제 제가 보면서 글쎄 저희 가정에 조금 맞게 약간 조금 그 모디파이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은 들어서 그쵸. 그 식사 그때 앞으로 이 코로나가 얼마나 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아빠랑 식사를 할 때 이거를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아빠가 너무 힘들어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살짝 저희는 모디파이를 해서 그냥 제가 잠깐 드는 생각은 애들이랑 그리고 애들이 좀 이렇게 여자끼리 얘기하고 이런 걸 좀 좋아해요. 여자애들이라서. 네네. 그래서 그냥 저는 우리끼리 티타임을 하자 해가지고 한번 해볼까라고 잠깐 생각을 했어요. 예. 네. 좋습니다. 네. 근데 10년 전에 나온 책인지는 모르겠고요. 네. 그 박진경 집사님은 하준이랑 두 분이서 식사하시면 어떻게 식사하세요? 아니, 저는 솔직히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예,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그러니까 포멀보다는 조금 낮은 캐주얼하게, 단계로, 예, 캐주얼하게. 저 첫 시작 정도만 기도를 같이 하는 걸로 해서, 네. 저도 어차피 같이 직장 생활을 했었으니까, 금요일 저녁은 좀 특별하게 좀 가족을 위해서 보내는 시간을 갖자라고 해서 이런 양식으로 같이 보냈었어요. 그러니까 네. 아빠 좀 금요일날 일찍 퇴근해서 특별하게 이제 특별한 배달 음식을 시켜놓고 그러고서는 이제 함께 지난주일 어땠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했었던 것 같은데 솔직히 여기 와서는 그게 거의 못했었던 것 같아서 솔직히 지금 말씀하실 때 좀 옛날 생각 좀 많이 나면서 둘이서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요즘 초반에는 가끔씩 그런 거를 해보려고 시도는 했었어요. 근데 이제 대화 내용이 서로 달라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서로 각자의 얘기만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뭐 이제 빨리 먹고 빨리 치우자. 이래서 별로 이렇게 좀 공감대 형성하는 얘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맞아요. 그 좋은 것 부분이 같아요. 이슈죠. 그 부분이 이슈이긴 해요. 공감대 형성되는 스토리가 없는 거죠. 각자 얘기만 하고 있어요. 각자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은 이야기를 사실 같이 읽어나가는 컨텐츠를 우리 예를 들면 독서 클럽을 중고등부 같은 경우 그런 것을 같이 만약 우리가 하고 있으면 그게 꼬리가 돼서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 스토리는 하나의 스토리로 어떤 상황 시츄에이션이 그렇게 주어져 있으면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니까 애는 애대로 나는 나대로니까 사실은 이제 그 부분이 사실 있죠. 말씀 안 하시는 우리 영상 형제님 네 어떠신가요? 식탁 어때요? 밥 먹을 때? 아이니는 비명을 지르고 있고요. 저희는 아이니 눈치 보면서 밥 먹고 있습니다. 네. 접목을 잘 해보시나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 소연 집사님도 계신 거죠? 계신 거 맞죠? 네네네. 네. 혹시 식탁이 어떠신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이건 모두 다 듣고 싶어서. 네, 저는 이제 막내를 밥을 먹이고 있고, 그다음에 주아는 보통 아이패드를 좀 보고 있어요. 아이패드. 네,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주아랑 그런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하기는 조금 쉽지 않겠네요. 실제로. 남편분이랑 같이 하는 식탁은? 같이 먹을 때도 이제 막 먹이는 거에 중점이기 때문에 서로
네, 한 명씩 그쵸. 맡아서 저는 이한이를 맡아서 계속 먹으면서 네네. 남편은 주아한테 먹이면서. 근데 대화를 식탁보다는 저희는 그냥 평소에 하는 것 같아요. 네, 평소에 많이 하시. 오케이, 네, 좋습니다. 아직 어리니까. 예. 네, 밥 먹이는 게 일이. 예. 지연 집사님네는 그 얘기해 주시죠. 동아랑 동민이랑 어떻게 되시는지. 저희는 아침을 좀 거하게 먹고 저녁은 좀 제각각 흩어져 있는 분위기가 더 많아가지고 어떻게 이 저녁을 한번 딱 같이 좀 모아볼 수 있을까 요거를 큰애는 좀 살을 빼겠다고 빨리 먹고 저녁을 안 먹고 작은 애는 배가 안 고프다고 버티다 결국 배고파서 먹고 막 약간 이렇게 좀 각자 이유들이 좀 있어가지고 저녁이 잘 안 모아지는데 근데 사실은 저는 그 대학생 때 이스라엘에서 한 1년 정도 지냈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이 사바스 디너를 정말 철저하게 하더라고요. 금요일 저녁 때 모두가 가족 단위로 정말 차려입고 모여가지고 이 디너 테이블을 하는데 저는 물론 봉사자의 입장이었지만 저도 같이 다 그렇게 이제 조금 평소에 봉사하는 복장이 아니라 갇혀 입고 그 저녁 모임에 했었는데 그게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지금 이제 적용하게 되는 그런 이렇게 지금 오타와 교회에서 그렇게 하게 될 거는 생각도 못 했는데 그때 생각이 정말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때는 다 따로 살고 있는 가족들도 같이 다 저녁을 먹으러 모이는 거예요. 저는 이제 공동체에서 살고 있어서 한 300가정이 모여 사는 곳에서 이제 봉사활동을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다 따로 살고 있는 자녀들도 그 거대한 공동 식당에 다 모여가지고 가족 단위로 테이블을 맡아서 진짜 막 예쁘게 입고 와서 막 서로 이제 인사도 나누고 막 완전 화기애애한 그 분위기가 정말 가득 찼었어요. 그게 어김없이 매 금요일이 그 사바스 디너로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신다는 제안을 하셨을 때 그때 생각도 좀 많이 나고 한 번쯤 좀 그런 가정의 분위기를 만들어 보는 것도 시도해 볼 만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물론 도전적이긴 하지만 지금 이미 패턴이 너무 잡혀서 저희가 감사합니다.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들기는 해요. 저도 도전적이긴 한데 다만 이 도전적인 부분을 저희 스스로 하려고 하면 좀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저희가 때로는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정끼리 묶어서 연합해서 그걸 공식적인 어떤 행사로 부모님들이 아이디어를 이렇게 예를 들면 집집마다 이렇게 가까운 집이면 이렇게 묶어갖고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해서 한 번, 두 번 이거를 트라이하면 그 한 번, 두 번 트라이한 게 집으로 옮겨지고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가 좀 잘 접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김정희 집사님네는 쉐어 어떻게 하시나요? 식탁? 마지막. 네, 형, 저희 그래도 대화가 통하는 편이긴 해서 나이가 그렇죠. 그래서 좀 말도 많은 편이긴 해서 애가 그냥 밥 먹을 때 얘기 좀 많이 하는 편이긴 하죠. 평상시에도 그렇고. 말을 많이 해요, 지혁이가? 여기 사모님한테만 말을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렇구나. 네. 나중에 물어봐야겠다. 저희가 오케이, 예, 죄송합니다. 패밀리 테이블을 이야기할 때 전제는 아까 말했던 그 bedtime 스토리라든지 일일 혼자 자기가 직접 성경을 읽는 본문이라든지 큐티라든지 약간 이렇게 이미 하고 있는 어떤 일정한 액티비티가 있는 거죠. 그 안에서의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생뚱맞지는 않죠. 예, 이제 왜냐하면 일주일을 결산하는 부분이니까 조금은 갑자기 랜덤하게 모여서 밥 먹고 그냥 어떻게 지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건 아니니까 약간 이렇게 피드백 주는 이런 시간이어서 그래 나름대로는 이야기할 거리가 좀 있고요. 사실은 이 원리를 사역에 이미 적용하는 교회들 중에 목장 이런 거 하는 건 사실 이거를 교회 단위로 이미 묶어서 하는 건 거고요. 사실은 똑같은 아이디어인데 그거를 바꿔서 하고 있는 건 거고 이거를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부모들끼리 할 수도 있고요. 순모임에서 순장들이 한 번씩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식사하는 날로 모일 때는 이런 스타일로 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은 사실은 있죠. 근데 이제 기본적인 거는 저희가 이제 어떤 굉장히 진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아이들에게 진지해질 수 있는 어떤 분위기죠.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하거든요. 우리 아이들 정장 입혀서 레스토랑에 풀서브를 받는 레스토랑에 가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앉아 있어 볼 필요도 있고. 근데 그게 아이들이 자기 기질을 다스리는 데도 도움이 되게 많이 되고요. 어떤 예법전에 분위기들 속에서 자기가 홀드하고 있어야 되는, 자기 자신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 시간이 있을 때 그렇게 견뎌낼 수 있는 어떤 그 힘들을 키워주는 굉장히 좋은 훈련들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죠. 꼭 밥 먹고 대화한다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포멀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그 포멀이라는 게 가르쳐주는 기본적인 애티튜드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가는 건데 뭐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같이 의논하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제안하는 그래서 큰 틀은 어쨌든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베드타임 스토리, 그리고 성경 읽기 매일 1일 묵상하는 거, 그리고 독서 클럽이랑 패밀리 테이블을 우리가 좀 하려고 하는데요. 나이대별로 좀 구체적으로 그냥 제안을 좀 드리자면 이제 교재를 구체적으로 좀 드리자면 이제 저학년, 그러니까 아이들 있죠, 아기들, 저희 아이들이나 이렇게 그렇죠? 우리 애들 이 경우에 이런 아기 성경 읽어주는 거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이제 모국어인 한국어로 좀 부모님이 베드타임 스토리를 진행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좀 읽어주는 거를 제안을 드리고 가격 같은 경우는 정가가 지금 확인해봤더니 28,000원이더라고요. 28,000원인데 이제 한국에서 사면은 10% 할인되잖아요. 아시죠? 한국에서 사면 10% 할인되니까 캐나다 달러로 28불 받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교회에서 배송은 교회에서 좀 받고 배송비는 교회에서 그냥 다 내는데 각 가정마다 해당되는 그러니까 이 나이대에 해당되는 가정들은 좀 교회가 같은 이야기를 같이 읽어나가고 부모님들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이 나이대에 해당되는 부모님들은 부모님들끼리 모여서 뭐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한 달에 한 번 모이면 이렇게 일주일 4주치 스토리가 대충 정해질 거 아니에요? 4주치 스토리가 정해지면 그에 적합한 스토리가 이렇게 이야기들이 있을 때 좋은 예를 들면 쉐어할 수 있는 질문지나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쉐어해서 같이 읽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란노 이야기 성경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루에 그냥 한 개씩 제가 이제 주일학교 교사 단톡방에 몇 번 이렇게 올려드리다가 지금은 스탑했는데 한 번씩 하루에 이렇게 한 개씩 해서 일주일에 한 6개씩 이렇게 읽어나가면 6개월 정도면 읽는데 초반에는 좀 이렇게 읽어나가는 게 좀 더딜 수도 있지만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트라이를 해보자. 한두 과정이라도 좀 지속적으로 쭉 가서 그래서 1년 동안 2번 읽어보자라는 게 우선 우리의 1차적인 목표치인 거죠. 1차적인 목표치로 읽어보자 라고 하는 거. 읽어나가는 과정이 제가 읽어보면 하루에 한 뭐 10분 안 걸리거든요. 근데 읽는 것 자체는 그렇게 안 걸리는데 다만 그걸 읽고 나서 이제 뭐 진이랑 저 같은 경우 읽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뭐 이렇게 하셨대라고 하면은 애가 이제 피드백 반응이 오죠. 그거를 꼬리를 잡아서 이제 질문 대답 이렇게 얘기하는 시간, 약간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진행해 나가면 좋겠다라는 거. 이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그 중간에 있는 이제 고학년으로 넘어가는 이제 중학생이 되기 전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스스로 성경을 읽고 스스로 활동을 하는데 이게 묵상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성경을 스스로 읽어 나가고 그 읽고 나서 그 활동지를 주어서 액티비티를 매일매일 할 수 있게끔 하는 거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자기가 읽어야 하는 분량의 성경, 되게 짧아요. 사실 그리 길진 않아요. 성경 이야기 스토리를 읽고 그거에 대한 액티비티를 활동지로 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에 관련하여서 부모님이랑 얘기할 수 있는 질문지가 아예 달려 있어서 그거 질문지를 가지고 이렇게 서로 부모님이 이렇게 상호작용,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어떤 이야기를 읽었니?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걸 가지고 이제 금요일 식탁 때 이렇게 쉐어할 수 있는 부분, 이것도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읽고 6개월 읽고 나서 아까 얘기했던 이거 도란노 이야기 성경을 이제 고학년 친구들이 스스로 자기가 읽어나가는 방식으로 한 1년을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라는 걸 제안을 드리고요. 중학생 이상인 아이들한테는 제안을 드리는 독서클럽은 첫 스타트를 나니아 연대기로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려요. 그래서
우선 교회에서 진행되는 우선 기본적인 묵상을 하는 거. 예를 들면 주일날 교회에 왔을 때 우리가 주일날 모였을 때 아니면 소그룹으로 교회에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랑 이렇게 진행될 때는 성경 읽기를 우선 매일매일 기본적으로 전제로 깔고 가는 거죠. 묵상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전제로 끌고 간 상태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부모와 함께하는 독서 클럽을 좀 해볼까라는 거예요. 제안은 나니아 연대기로 해보자. 이제 왜냐면 이건 매트리얼 다 있고 부모님들이 실제로 우리가 같이 어떤 질문들을 해야 될지, 어떤 질문을 던져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지 스토리가 정해져 있고 그 스토리에 대한 주제들과 그거에 대해서 띵킹하고 그것을 토론할 수 있는 것들이 이미 다 갖춰져 있어요. 이미 다 갖춰져 있어서 우리가 같이 하면 돼요. 같이 하면 되는 영역이라 그 속에서 이제 대신 이것도 이제 같이 읽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조금 이제 도전적일 수 있죠. 나도 읽어야죠. 그러니까 애만 야 너 읽고 너 그 클럽 참여해 이게 아니라 이러면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없죠. 야 너 읽어. 너 빨리 읽고 거기 클럽 참여해야 되니까 이거면 이제 잔소리고 이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아무런 양육이 아니라 그러면 지식을 주입하는 상황이 돼버리죠. 똑같은 방식을 사용하더라도 이제 그게 아니고 아이들이랑 읽을 때 애가 읽으면 나도 읽어야 되는 나도 그래서 같이 읽고 클럽에 같이 참여해서 아이들이랑 생각을 나누고 그래서 진행은 물론 이거는 교회에서 좀 진행을 저희가 가지고 가서 진행을 하지만 부모님도 대신 읽어 나가셔야 되는 거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영어로 책 읽는 거가 가능하니까 영어로 책이 있지만 부모님들 만약에 영어로 같이 읽어 나가시되 이게 난 도저히 못하겠다. 저 같은 경우도 도저히 못하겠다. 나 만약에 그러면 한글 책도 사실 있으니까 한글로 번역도 되어 있으니까 같이 진행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독서 클럽을 읽어 나가면서 토론하고 주제하고 이게 어렵지 않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모이고 일주일에 한 번 모일 때 책의 분량이 여기 지금 책인데요. 여기 나뉘어야 되게 책인데 책 분량이 일주일에 읽어야 되는 책 페이지가 한 8페이지 정도. 크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읽어 나갈 수도 있죠. 8페이지 정도 읽고 토론하고 얘기하고 그 주제에 쉐어할 수 있고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조금 더 과하게 잡으면 2챕터 잡으면 16페이지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서로 독서 클럽을 진행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심 있으면 다른 분들도 같이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묵상은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성경 스토리는 자기가 읽어나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우리의 단계적인 방법이죠. 가스펠 프로젝트를 읽어나가면서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을 매일매일 이렇게 4, 5, 6학년 때 이렇게 읽어나가다가 중학생 넘었을 때는 자기가 그냥 묵상하는 것으로 이렇게 전환해서 스스로 묵상하는 거. 그래서 성경의 스토리들을 고학년이 넘어갔을 때 교회에서 주도적으로 주입하려고 하는 성경 스토리는 이제 넘어갔을 때는 성경의 스토리가 아니라요. 소위 아이들이 세상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들을 하려고 하는 거죠. 아까 전에 좀 건너뛰기는 했지만 아이들이 캐나다 학교를 다니면서 7학년부터 반드시 읽어나가야 하는 책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읽어야 하는 책들이 있고 영어 교과 과정 속에서 읽어야 하는 책, 그 독서해야 되는 것들을 나니아 연대기는 하나의 제안이고요. 그것을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아이들이 학교에서 읽어야 하는 책을 부모님들이 같이 읽어 나가고 그럼 같이 읽어 나가는 가운데 그거를 독서 클럽으로 가져와서 그런 완전히 세상의 이야기들일 수 있는데 처음에는 저희가 나니아 연대기로 처음에 이제 어색하니까 시작을 할 수 있지만 이제 그런 책을 같이 가지고 와서 그 학교에서 읽고 그것과 기독교적인 관점이 어떻게 다른지 토론해보고 생각을 나누고 아이들 학교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배웠는지를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조정해야 될 것이 있으면 좀 조정하고 서로 부모님들이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인 아이디어들은 이제 성경을 기본으로 하고 또 아이들이 이제 학교나 주변에서 듣거나 읽는 이야기들을 중간에 껴자 해서 bedtime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냥 엄마 아빠들이 책을 읽지 않아도 그냥 할 수 있는 이야기 있죠. 신데렐라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커리큘럼을 잘 만들어서 부모들이 같이 사용해 보자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9살 이하로 9살에서 12살로 가서 일일 혼자 이제 성경을 읽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들 또래에 읽는 책들이 있죠. 읽는 책들이 있을 때 그런 책들을 중에 이제 좋은 책들을 골라서 중간중간에 같이 읽히고요.
이제 13살 이상으로 가면 이제 그 랭귀지 아트가 주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읽어야 되는 책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아웃사이더라든지 핸드메이드라든지 또 우리나라 말로 뭐 앵무새 죽이기라든지 이런 책들은 반드시 읽잖아요. 거기에 뭐 햄릿이라든지 이런 책들을 읽을 때 우리가 같이 읽어가 주는 거죠. 우리 다 사실은 아는 제목은 다 아는 내용이고 여러분 중에 읽어보셨을 책들 그리고 유명한 책들이니까 읽어보면서 그 아이들이 그 주제에 맞춰서 갈 수 있으면 학교에서 이제 레코멘드로 주어지는 책들 중에 읽으면 안 되는 책들도 되게 많거든요. 읽어도 된다고 주는 리스트 중에 안 읽히고 싶은 책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걸 필터링 해줄 수 있고 또 이제 6학년, 7학년 되면은 헬스 에듀케이션 들어갈 때는 우리가 그 아이들을 따로 부르든지 그때쯤 됐을 때는 그거에 대한 주제도 이 독서 클럽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성적인 정체성이라든지 또 뭐 이런 이성교제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도 스토리 관련해서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면 학교에서 하는 것들 중에 집에서 필터링이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교회에서 같이 모이는 시간 속에서 좀 필터해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어서요. 메인 아이디어는 각각의 가정에서 각각의 가정의 스타일로 고전분투하지 말고 스타일을 좀 통일해 보자. 그 다음에 우리 연대에서 아이들 좀 가르쳐 볼 수 있겠냐. 같이. 그 다음에 학교랑 교회랑 가정이 약간은 서로 오버랩 되어지는 영역 속에서 아까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라는 거를 읽고 듣고 서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이런 것 속에서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능력, 듣는 능력, 질문하는 능력 그리고 그것을 자기 삶들에 적용했을 때 우리들 아이들의 삶 속에 어떤 내성이라고 하는 부분과 성품이라고 하는 부분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는 거죠. 저 질문이 있는데요. 네, 질문하셔도 됩니다. 네, 그 9살 이상 12살까지 아이들 읽는 책을 아까 제가 잘 못 봤는데 한국말이에요? 아니요, 영어예요. 영어예요? 이거 가스펠 프로젝트 얘기하시는 거죠? 네네네. 이거 같은 경우는 원래 저희 교회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공과인데 주일학교 교회 공과인데 네. 원래 3년짜리 커리큘럼인데 그거를 6개월로 그냥 다 해보자는 거예요. 집에서 하는 거니까. 아니요, 그냥 저희 그 교회 같은 경우는 한국말이면 못. 한국말, 네, 언어 때문에, 네, 영어예요. 영어권에서 나온 교재고 애초에. 네. 애초에 영어권에서 나온 교재라서 그냥 영어로 그냥 매일매일 하루에 한 장씩 그냥 읽고 액티비티 하고 한 장씩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게 하면. 잠깐 궁금했고 이 책 저희 집에 있어요. 네, 다 가지고 계시죠? 네. 혹시 가지고 계신 분 있으세요? 무슨 책이에요? 그 두란노 이야기 성경인데 거의 새 거예요. 새 거래요. 네, 다른 분에게 파시죠. 네, 저희가 책을 구입하자고 하는 이유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공식화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도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bedtime, 어린 아이들일 때 우리 베드타임 스토리 읽을까 할 때 아이들이 어떤 책을 꺼내올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책을 이렇게 읽어주는 것과 엄마가 그냥 말하는 걸 하고 이게 믹스되는 거죠. 어떤 이야기를 엄마가 말을 막 해주고 이렇게 만들어서도 이야기해주지만 책을 쭉 읽어줄 때 그 듣는 아이들은 책을 읽는 거라고 느끼는 느낌들이 또 달라서요. 그 다음에 큐티도 유인물로 이렇게 주는 거랑 이렇게 1년치 구독해서 책으로 이렇게 받아서 읽는 거랑 그래서 그 청매도 제가 말씀 안 드렸네요. 네. 청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청소년들 큐티는 한국 그 매일 성경에 나오는 그거죠. 청소년 청매 이게 한 권당 4,000원씩인데 2달치가 들어있어서 6 곱하면 1년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송비는 이렇게 교회에서 내고 그래서 1년 구독비로 25불을 받으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이것도 25불. 영한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네, 영한으로는 어른 교재는 영한 있는 것 같은데 청소년 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선 근데 사실은 큐티라서 상관은 없어요. 어른 거 써도 사실은 청소년들도 사실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적용 부분이나 약간 컬러풀하고 이 차이인 거라 약간 저는 이제 사실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긴 해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제 시작을 저희가 이거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좀 스타트를 끊으면 좋을까라고 얘기할 때 당장 우리가 접하는 이제 7월부터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7월부터 우리가 좀 트라이를 해보자.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서 이제 지속적으로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우선은 우리가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모여야 한다라는 부모님들이 어떤 피드백이 필요한 그런 공간이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교회에서 진행되는 교육의 방향 자체의 주체성을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부모님이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전제라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를 한다면 그 부모 모임에 참여해야만 교회 교육을 같이 갈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는 상황에서는 사실 뭘 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교회가 뭐 하고 있는 건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갈 수도 있어서 그래서 부모님들이 지속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좀 모여서 디스커션 할 수 있는 그 장소가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서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 거죠. 엄마 아빠들이 트라이를 하시고 그리고 근데 이제 이 모임 같은 경우는 사실 나이대별로 이제 끊어서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중학생 아이들 모임이랑 저학년 어린 아이들 모임이랑 사실 겹치지는 않잖아요. 하는 방 툴이나 이런 게 겹치지 않으니까 나눠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 이것들은 이제 따로 조정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 그것들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필요한 교육들이 있을 수 있죠. 부모님으로서 이런 게 나는 좀 필요했으면 이런 게 줬으면 좋겠어. 예를 들면 아이들이랑 어떻게 대화했으면 좋은지 어떤 대화를 했으면 좋겠어. 이런 부분들. 미디어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실전편 들어보시라고 했잖아요. 네, 실전편 세 번째 강의를 듣는다든지 뭐 이런 거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제 쉐어를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미디어에 대한 어떤 것도 이제 잡고 그렇게 이제 교육에 대한 어떤 원칙들을 그 교재가 네? 까지 구비가 될 수 있나요? 네. 왜냐하면 한국에서 배송은 일주일 안에 오는 것 같아요. 오더하면. 네. 비행기로. 네네, 비행기로. 그러니까 이제 사실 키는요. 이제 저희가 말하는 것의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부모인데 부모로서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건 거죠. 사실은 우리가 부모인데 자녀 양육에 대한 책 한 권 정도는 읽어봐야 되지 않고 돼야 되지 않냐. 또 어떤 부분에서는 한 번 정도는 고민해봐야 되지 않냐. 약간 이런 건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막 장황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포인트는요. 우리가 부모로서 한 달에 한 번 부모 교육을 위한 부모 개발을 위한 정기적인 시간을 갖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교육을 좀 할 수 있을까?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교육을 할 수 있을까가 사실은 키죠. 그럼 그건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부모라는 이유로 같이 모여서 아까 우리가 말했던 상황이 똑같으니까 한국인이면서 캐나다에 살면서 신앙인으로서 지금 상황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공감대 속에서 우리의 고민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느끼는 한계와 또 어떤 더 배워야 될 부분에 대한 스킬과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꾸준하게 해갈 수 있는 거를 정례화할 수 있을까? 이게 사실은 오늘 이야기하는 것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하자 이렇게 말하면 사실 그거에서만 예스 하면 앞에 나왔던 프로그램들은 사실은 다 우리끼리 그렇게 모여서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이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모님들을 꼬시는 거죠. 우리 한 달에 한 번은 부모라는 이유로 정례하는 모임을 만들어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교육해 봅시다. 사실 그게 결론이죠. 너무 일찍 이야기했나요, 박 목사님? 아니요, 잘 얘기하셨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현진 주무사님, 성택이 어머님. 저는 사실 아이들하고 이렇게 식당에서 지금 이렇게 해주신 그런 컨셉은 아니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코로나 되기 전에 사실 매일매일 아이들하고 3분 스피치 이렇게 오, 되게 재밌겠다. 타이틀을 3분 스피치 이렇게 해서 그때는 뭘 얘기했냐면 그날 하루 학교에서 있었던 일, 지금 힘든 점, 근데 그게 이제 다 각자 얘기하는 거예요. 저 얘기하고 저도 하루 지내면서 힘들었던 거, 생각했던 거 이런 거 얘기했는데 이게 주간이라기보다 그런 아이디어를 공유해 주셔야죠. 좋네. 네, 좋네. 했는데 이게 뭐가 되냐면 중간에 애들이 자아 비판이 되더라고요.
성찰, 자기 성찰, 묵상. 네, 갑자기 그렇게 방향이 흘러가서 예, 예. 어느 날 아니다 싶어갖고 애들한테 얘기를 했죠. 이거는 내가 잘못한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이제 학교에서 있었던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편안하게 이제 정말 모든 게 다 끝나고 다 샤워하고 정말 릴렉스한 타임에 그걸 했거든요. 그렇게 했다가 또 하루에 한 번은 좀 너무 벅찬가 싶어갖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이제 금요일이나 토요일은 좀 하기 힘들더라고요. 저희는 오히려. 그래서 금요일날 좀 했었고, 그러면서 일주일에 한 번 이제 기독교 사실 나눴어요. 예. 내 생각에 이제 애들하고 이렇게 3분 스피치 이렇게 할 때, 야,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 얘기하는 거야? 이러면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되게 구체적으로 스페시픽한 주제를 듣고, 뭐 가장 행복했던 뭐 순간은 뭐야? 이렇게. 아니면은 오늘 뭐 친구랑 지내면서 가장 뭐 속상했던 거는 뭐야?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스페시픽한 어떤 주제를 딱 주고 이제 얘기를 하면 오히려 그 주제에 맞게 자기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나는 못하면서 나는 이제 그래야지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3분 스피치 아이디어 되게 좋네요. 이런 거를 부모 모임 때 같이 쉐어를 해서, 예를 들면 저희가 식탁으로 발전되기 전에 식탁으로 진행되는 게 조금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러면 이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3분 스피치부터 시작해볼 수도 있는 거죠. 밥 먹으면서. 그리고 근데 이제 오히려 그게 애들이 되게 뻘쭘해할 것 같았었는데요. 근데 되게 하면서 되게 의외인 걸 또 발견을 했어요. 굉장히 또 좋아해요. 이제 가풍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거여서요. 우리들만의 어떤, 우리 가족만의 이런 게 있으면 되게 의외로 잘 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저희 집에 아이들이 이제 둘씩 이렇게 있어서 저희가 카테고리를 세 수로 나눴는데, 아이들이 둘 다 걸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쪽 저쪽 걸릴 때는 부모님이 이제 판단할 수 있죠. 동생이 형 레벨로 와도 괜찮겠다, 이렇게. 아니면은 누나나 형이 동생하고 그냥 같이 해도 되겠네, 이렇게 갈 수도 있어. 그런 거는 이제 그 정도의 애누리는 사실 부모님이 아이들을 보면서 이게 특별히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같이 한다, 이렇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있고요. 네,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고, 저희 혹시 그 시어머니 혹시 같이, 네, 깜짝 놀라셨나요? 아니, 네. 왜냐면 네네. 저희 애들이 불어밖에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올려주신 책 불어 버전을 막 계속 찾고 있었거든요. 근데 뭐야? 아, 불어? 예. 읽는 거를 영어를 못 읽어서. 네네네네. 저희가 불어로 번역해서 드리겠습니다. 오, 프렌치요? 박 목사님이 하실 나 거예요. 프렌치는 생각을 저도 못했어요. 이거 프렌치 쓸 거예요. 왜냐면 이 교재가 미국에서 나오는 교재인데요. 미국에는 스페니시구나.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거 지금 계속 옆으로 해서 막 찾고 있어요. 저희가 한번 알아볼게요. 아, 프렌치. 그래,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예, 저희가 근데 그 브란노 어린이 그림 성경의 그 다음 버전인 거죠. 그 이야기 가스펠 프로젝트요. 네, 네? 한국말로 번역되어져 있는 건 두란노에서 나와요. 찾아볼게요. 네, 저한테 미안해요. 네. 어떤 교재, 가스펠 프로젝트 얘기하시는 거 맞죠? 예, 지금 가스펠 프로젝트. 그거랑 그 전 거 두 개요. 둘 다. 어린이 성경도요. 네. 어린이 성경을 그럼 어머니께서 불어로 읽어주세요. 어린이 성경은 그 예. 그림 그려져 있는 거 있는데, 저희는 집에서 이제 그 베드타임 스토리 할 때 불어 책이랑 한국말 책 이렇게 두 권을 읽거든요, 자기 전에. 아, 근데 그래, 그러세요? 성경은 한국어랑 영어 있어서 이제 한국말 읽어주고, 불어 책은 그냥 동화책 읽어주는데, 네네. 혼자 읽는 10살부터 하는 거는 지금은 조금 빠를 것 같은데, 이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시연이 혼자서. 네, 한글을 굉장히 천천히 읽어가지고 불어를 영어 읽는 거는 어떠세요? 영어는 아예 못해요. 영어 읽는 거는 안 돼요? 영어는 아예 못해요. 아, 그래요? 저희가 대안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한번 찾아볼게요. 저도. 제가 불어로 찾아볼게요. 네네. 네, 진경 집사님. 네? 저희 독서 클럽 하시면 같이 하실 건가요?
네. 아니, 솔직히 요즘 좀 반성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오전과 오후 좀 제가, 네, 저의 태도도 되게 굉장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오전에는 어제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짜증을 냈던가, 내가 좀 많이 반성하고 좀 많이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부모 실천편 이런 것도 공부를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저녁 때쯤 되면은 그런 거 너무 힘들고 뭐 이런 생각이 계속 들고 있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네요. 이렇게 오전에 했어야 되는데. 그쵸. 강의를. 네, 그래서 아까 네, 하라고 하셨다는 말씀 듣고 그 저녁에 말씀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공부를 안 했던 거고 제가 잘못했네. 지금도 저녁이라서 좀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은 좀 들긴 하는데요. 네. 내일 아침에 좀 생각을 좀 해보고 네, 좀 부족한 부분을 배워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같이 이제 독서 클럽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시간이 좀 많이 가서요. 일단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이제 저희가 그냥 같이 한번 해보죠. 저도 학부모잖아요, 사실은. 저희 아이가 이제 13살인 거니까 오피셜리 티네이저로 들어가는 학부모고 이제 이미 큰 두 아이를 볼 때 미안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미안한 부분들. 특별히 이제 큰 아이 때는 저희가 이제 캐나다에 막 와서 3살 된 애 데리고 와서 먹고 사는 문제, 또 공부하고 일하고 막 이런 거 속에서 거의 방치해 놓으면서 그러다가 이제 뭐 이게 이사를 뭐 4번 5번 다니고 막 이러는 중에 큰아이의 성격이나 이런 부분에 되게 후회스러운 게 되게 많아요. 그때는 남자아이고 이러는데 남자아이여서 문제들 다 해결하고 혼자 잘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친구를 만드는데 뭐 5년이 걸렸다느니 몇 년이 걸려서 뭐 이런 이야기를 나중에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내가 이 아이가 이제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문제를 다 혼자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도 사실은 있고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저는 저 개인적으로 제 이야기하는 이야기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 부모여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뿐이니까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 같이 가는 길이 있으면 우리 자녀들도 그 안에서 친구들을 만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무조건 교회에다 아이들 모아놓고 너희들 지내고 그 안에서 잘 자라가 아니라 부모들이 잘 지내고 그 안에서 잘 자라가면 아이들이 잘 자라갈 거예요. 그거에 대한 꿈이 좀 있어서 이야기 한번 해보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저희 교회 안에서 교육의 틀이나 프레임들을 이렇게 짜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에 이제 2차로 한 번 더 모여서 오늘 안 모이신 분들 이야기 한 번 더 하고요. 이제 조금 더 피드백들 더 받으면서 시작해 볼 수 있게 한번. 네, 저희가 이제 7월에 이제 스타트 끊을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같이 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루트를 열게요. 그러니까 참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루트를 열어서요. 네. 지금 저희가 이제 1년 안에 가지고 있는 목표는 뭐냐면 부모님들 중에 소위 말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해봤더니 이렇더라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연령 단위로 뭐 우리 세 그룹이니까 세 그룹에 뭐 2가정, 3가정 이렇게 나올 수 있으면 되게 좋죠. 그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고요. 그래서 이제 괜찮더라.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그 다음에 2차로 들어오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식탁 테이블 때도 우리 집에 한번 와봐.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어서요. 다 같이 일단은 시작을 하는데 조금은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분들. 우리 아이들이 생각보다 좋아하더라. 이 말만 할 수 있는 분들이 2-3가정 되면 사실은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신에 이제 저희 이렇게 하고 이 모습이 주일날 주일학교에도 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그 전에 해왔던 주일학교랑 저희 교회에서 주일학교 이렇게 시스템이 많이 바뀌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만약에 모이게 되면 지금 스테이지 2로 갔지만 당분간은 일상의 교회로 가지는 못할 것 같고요.
주일학교가 거의 없는 거죠. 사실 못하게 하기도 하고 실제로 정부에서 나오는 가이드라인을 제가 오늘 이제 그 퍼블릭 헬스에서 가이드라인이 와서 읽어봤는데 2살 이하나 그러니까 가족 단위여도 2m 이상 떨어져 앉으라는 거거든요. 교회에 와서.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와서 혼자 앉을 수 있는 아이들이 아니면 교회에 데리고 오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뭐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9살 이하 아이들 같은 경우에 학부모들은 교회 못 나오는 거죠. 실제로. 2살 이하 아이들만 부모가 안고 있을 수 있고 2살 이상의 아이들은 떼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거리 두기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될 거라고요. 아마 그 상황이 일상으로 돌아가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통합 예배처럼 아이들이 부모랑 같이 있다가 설교 부분에서 나누어서 설교 부분만 따로 자기네들에 맞는 방법으로 예배 드리고 거기서 예배가 끝나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형태로. 그러면 저희가 주일학교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은 없어져 버리죠. 주일 예배만 남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내용들 가면 이제 교회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들 시스템이 많이 바뀌게 돼서요. 좀 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도와주시고요. 같이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가 18살 되고 대학 가서도 계속 교회 나가는 거 보고 싶고요. 그냥 교회만 나가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리더십 좀 보고 싶고, 엄마 아빠랑 이렇게 좋은 관계 이렇게 유지하면서 대학생활 하는 거 사실 보고 싶고, 자기가 어떤 일들 결정해 가는 거 사실 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가보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같이 한번 가보죠. 그래서 엄마 아빠들은 좀 더 불편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부모가 자기를 좀 불편하게 할 필요가 있어야 우리가 자녀들을 갈굴 때 자녀들이 먹혀 들어가는 게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기도하고요.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무슨 말 하고 싶어 하는지는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도와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 같이 키워가면 좋겠습니다. 질문 없으시죠?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밤에 늦도록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선물로 주셨는데 그 생명을 양육하고 돌보는 데에 수고가 필요하고 또 많은 노동과 눈물이 필요한 것을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로 있지만 위에 부모가 있었고 또 그분들 위에 또 다른 부모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 안에서 주님 보시기에 조금 더 가까운 또 주님 보시기에 조금 더 나은 부모로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고 싶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또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 먼저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자녀들을 믿음으로 기도 가운데 또 함께 말씀으로 양육해 가려고 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단순히 배경이 되고 물을 주고 또 그 아이들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뿐이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 그들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고 또 그 내면에 익어가는 곡식들이 있고 또 그 생명의 능력이 있어서 자랄 터인데,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함께 기도하고 우리 자신들이 조금 더 노련한 농부가 되길 원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자들이 되길 원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수고와 또 우리의 기도를 받으셔서 우리 자녀들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또 영향력 있는 또 건강한 아이들로 키워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누는 대화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을 믿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자녀 양육에 어떤 같은 방향과 같은 꿈을 꾸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 대화가 그 첫 출발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밤늦도록 함께 하신 집사님들 붙잡아 주시고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의 귀 기울여 주시고 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들의 모습을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